호르몬의 분비량이라든지 행복감이라든지 일주기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일주기적인 이 리듬을 관장하는 생체에 아주 조그마한 기관이 있습니다. 생체시계라 이렇게 명하는데요. 생체시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? 왜 이렇게 많은 세포가, 시계세포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고요. 생체의 리듬을 관장하는 기관에 왜 이렇게 많은 시계가 필요해야만 하는가, 그 이유에 대한 답변 또한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이야기하는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. 왜 자명종을 맞춰놨는데도요,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침에 눈을 번쩍 뜨는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? 좋은 학생들이네요. 저는 보통 그 경험보다는 밤이 되면 졸리고 하품이 나와서 자야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많거든요. 이렇게 잘 때가 되면 눈이 감기고, 그리고 깰 때가 되면 눈이 깨지는 것. 과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태양빛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태양빛을 차단한 곳에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요, 사람들이 태양빛이 없어도 알아서 낮과 밤, 아침, 저녁을 구분했다고 해요. 그 이유가 사람 안에는 저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생체시계란 것이 하나씩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체시계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? 오늘 사과나무와 함께 하시면서 그 비밀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강연을 해주실 이경진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저는 생체시계니까 이건 분명히 생물학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교수님 봤더니 물리학과 교수님이세요? 네, 맞습니다. 어떻게 된 겁니까? 생체시계는 아주 복잡한 그 역학적인 특성을 보이고, 네. 비선형적이고 여러 세포로 이루어진 다체계의 문제라서 기본적으로 물리학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근본적인 이해가 불가능합니다. 네. 그렇군요. 정말 공부는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생체시계는 사람한테만 있는 건가요? 아니면은 뭐 다른 동물이나 식물, 다른 생물한테도 있는 건가요? 예,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. 짐승 또 식물을 포함해서 모든 그 생체는 하다못해 박테리아나 곰팡이들도 다 고유의 생체시계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몸속에 있는 생체시계는 자세히 어떤 것인지 이 교수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사회자분께서 그 수면과 관련된 이제 좋은 예를, 일주기성을 갖는 생체 리듬의 하나의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, 사실 그 수면 사이클 외에도 우리 체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양한 그 호르몬의 분비량이라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주기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일주기적인 이 리듬을 관장하는 생체에 아주 조그마한 기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체시계라 이렇게 명하는데요. 그 생체시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? 여기 답이 있습니다. 생체시계는 우리 뇌 안에 있습니다. 아주 작은, 좁쌀보다 더 작은 크기의 아주 조그마한 기관인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. 일주기적인 리듬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. 이 생체 기관은 그 외부로부터 외부의 그 빛의 밝기에 대한 정보를 시신경을 통해서 전달을 받습니다.
물론 빛 자극이 그 빛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전기 화학적인 신호로 바뀌어 전달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생체 시계는 외부의 그 빛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. 그리고 다양한 생략적인 경로를 통해서 신체의 다양한 장기에 그 시각의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. 보다 더 그 가까이서 생체 시계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보시는 이 비그래프처럼 두 개의 그 세포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각각의 세포 덩어리는 한 10,000개 정도의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이 신경세포는 아주 빼곡히 이 생체시계를 채우고 있습니다. 여기서 보이는 그림에서 이 검은색으로 그 염색이 되어 있는 영역이 생체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신경세포를 또한 우리가 시계세포라고 부르는데요.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생체시계 내부에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시계세포라고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세포 하나하나가 시계입니다. 그러니까 이 10,000개의 세포들이 결국은 10,000개의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왜 생체시계가 10,000개씩이나 필요한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리고 제가 갖는 보다 더 단순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. 그럼 이 시계세포들이 현재 나타내는 시각이 그럼 다 동일할까요? 아니면 무작위적일까요? 아니면은 마치 우리 지구상 위에 있는 그 여러 도시들이 그 위치한 경도에 따라서 그 시각의 차가 점진적으로 생기듯이 어떤 점진적인 양상을 보일까요?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시계 각각의 시계세포가 지금 나타내는 시각을 알아야 되죠. 그래야지 비교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시계라 하면 당연히 그 현재 시각을 나타내주는 표지자가 있어야겠죠.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시계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바늘이 이제 그 해당될 것이고요. 전자시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를 직접 읽어서 현재 시각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생체 시계인 경우에도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 개의 그 시각을 나타내주는 인자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세포 내부의 칼슘 농도입니다. 칼슘 농도가 일중기성을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함을 반복합니다. 그럼 이제 칼슘의 농도의 변화를 우리가 오랜 장시간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해야 이 시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평가를 할 텐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최근에 개발되었습니다. 분자 유전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전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세포에 이 칼슘 농도를 알려줄 수 있는 단백질을 발현을 시킵니다. 이 단백질은 원래 세포가 가지고 있던 그 단백질은 아니고 인위적으로 연구자들이 세포에 집어넣은 투여한 그런 그 DNA에서 세포가 발현한 그런 단백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밝게 빛나는 이 세포들을 보실 텐데요. 시계세포 모든 세포가 다 이 단백질을 발현한 것은 아니고요. 일부 한 100개 정도의 세포만 발현을 시켰습니다. 그 이유는 각각의 세포가 내는 이 시그널을 칼슘의 농도의 변화를 명확히 구분짓기 위해서 전체 다가 아니라 전체 중에 한 100개 정도의 세포만이 이 단백질을 발현토록 그렇게 조작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단백질은 형광 단백질이라서 농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 밝기가 달라집니다. 그래서 그 밝기가 달라짐을 가지고 우리가 세포 내부의 농도를 간접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 질문, 그럼 과연 이 시계세포들의 시각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것이 최근에 실험적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. 각각의 점이 나타내주는 것은 시계세포들의 위치입니다. 그리고 이 색깔이 나타내주는 것은 현재 그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
그럼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여러 색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는데요. 이것은 굉장히 무작위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쪽에는 사이언이나 녹색이나 좀 푸른색 계통의 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좀 더 붉은색 계통의 그 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각의 공간적인 분포가 점진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그 변해가는 그 양상을 평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. 그렇지만 세포 하나하나의 개개의 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저 녹두색하고 붉은색 세포가 두 개가 아주 인접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 두 색이 나타내는 그 시각의 차는 거의 12시간에 해당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웃한 세포라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시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. 그럼 그 점진적으로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점진적으로 시각이 변하는 양상은 차치하고 그럼 과연 이 이웃한 세포 두 세포 사이에 이런 큰 시각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? 그 앞서 그 카멜론이 발현된 그 영상을 좀 더 면밀하게 그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 세포들은 신경 가지로 아주 원거리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같은 연결망에 속해 있는 시계세포들은 비교적 같은 시각을 나타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오른쪽에 그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그 가지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저 가지 위에는 사실 3개의 그 세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. 이 3개의 세포는 같은 동일한 색깔을 보임으로써 결국 같은 시각을 나타내 준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SCN 이 조그만 이 구조 내에는 아주 좁쌀만큼 작은 그 크기를 갖지만 아주 여러 개의 그 세포들이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음으로써 아주 복잡한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그 같은 연결망 위에 놓여 있는 세포라 하더라도 우리가 영상으로 보기에는 같은 세포, 이 세포가 같은 하나의 연결망에 속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세포들 사이에 상호 교신이 있고 이 교신에 의한 그 시각의 동기화 과정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. 마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손을 잡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교감을 갖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교신을 통해서 우리가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듯이 실질적으로 이 두 세포가 또는 세포망 위에 연결되어 있는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 절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세포 2개가 있다고 합시다. 그럼 이 2개의 세포에 실질적인 연결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A라는 세포를 자극을 주어서 A라는 세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 때 그 반응이 B라는 세포에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. 그런 설정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떤 실험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? 최근에 그 유전 그 공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세포에 우리가 광유전자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. 이 광유전자는 아주 특별해서 우리가 세포에 이걸 주입하게 되면 세포가 관련된 프로틴, 단백질을 이제 발현하게 되면 그 발현된 단백질은 세포막에 아주 조그마한 구멍을 만듭니다.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세포 안과 밖에 이온들의 이동이 이제 유발될 수 있는데 이 구멍은 그냥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문이 달려 있는 구멍입니다. 그래서 문이 열려야만 안과 밖에 있는 이온들의 이동이 가능한데요. 우리가 이 문이 열리고 닫힘을 외부에서 빛을 조사함으로써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는 광유전자, 그 광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백질 구멍과 빛 자극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세포 연결망이 실질적으로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
교신이 있는 그런 연결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재까지 그 밝힌 그 여러 실험 결과, 저희 외에 이제 다른 그 공동 연구, 비슷한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들의 연구 결과를 이제 토대로 해서 그 생체시계 SCN 내부의 구조를 도식화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. 세포 하나하나의 그 차원에서, 공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각각의 세포가 나타내는 시각은 상당히 무작위적으로 공간에 펼쳐져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멀리서 주변에 있는 세포들의 평균 그 시각에 대한 값을 우리가 얻은 다음에 그 값에 대한, 시간에 대한, 그리고 공간에 대한 분포를 이제 쭉 훑어보게 되면 이 도식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그 큰 화살표가 사실 평균값을 나타내는데요. 그 평균값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공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변하는 양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계세포와 시계세포는 이런 그 신경 그 가지를 통해서 장거리 연결망을 또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포 그 하나하나의 개개의 그 공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무질서한 그런 양상 또한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갖습니다. 그래서 아직 알려진 것보다 아직 모르는 그런 그 특성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, 왜 앞서 질문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많은 세포가, 시계세포가 필요한가? 생체 리듬을 관장하는 기관에 왜 이렇게 많은 시계가 필요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고요. 그리고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갖는 데에는 반드시 생물학적인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, 그 이유에 대한 답변 또한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 아주 작은 그 생체 기관, 생체 시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잡한 그런 심장과 같은 그런 생체 기관에 버금가는 아주 복잡한 그런 특성을 이제 갖는다는 것이죠. 심장 박동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심장 박동도 사실은 복잡한 구조를 갖는 심장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. 심박원이 있고, 심박원에서 정기적인 신호를 만들어내면 그 정기적인 신호가 우선 심방을 이제 자극을 시켜서 심방이 뛰게 되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박동원에 심실에 있는 박동원에 그 시그널이 전달돼서 심실이 뛰는, 그리고 그 표면에는 퍼킨지 파이버라는 복잡한 그 하이웨이 같은 그런 구조물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생체시계 역시도 이 심장 못지않은 아주 복잡한 구조가 있고, 이런 복잡한 구조를 밝힐 수 있는 분자 생물학적인 툴이 개발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역학적인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물리학적인 그런 개념도 지금 정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상입니다. 생체시계 어려워요.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, 교수님. 하지만 그래도 또 이 안에 저희가 배울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빛이 없어도 낮과 밤을 인식하는 기계가 있다란 말씀이신데, 네. 그러면 그 왜 올빼미형 인간 있잖아요. 네. 올빼미형 인간은 혹시 그 생체시계에 역행하는 사람인 건가요? 지금 시계라 하면 이제 일종의 그 진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진동자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소위 물리에서는 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초기 위상. 네. 그러니까 리듬은 같은 주기를 보이지만 시작하는 이 사이클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올빼미형 인간은 아침형 인간에 비해서 뭐 한 서너 시간에서 뭐 대여섯 시간 정도의 그 위상차를 이제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은 뭐 다를 뿐이지 꼭
아침형 인간이 좋고 올빼미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군요.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우리는 주행성이고 네. 보통 쥐나 뭐 사자나 이런 짐승들은 이제 야행성이죠. 네. 그래서 그 야행성 동물은 주행성 동물에 비해서 거의 12시간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이제 행동을 이제 하게 네.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올빼미형 인간은 조금 더 이제 주행성 동물에 좀 가까이 있는 네.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. 네. 뭐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. 그렇진 않고 네. 개인마다 이제 그 위상의 차이는 이제 상당히 있을 수 있으니까 네. 건강하고는 그렇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네. 솔직히 그것에 대한 답변은 못 그쵸. 드리겠습니다. 예. 물리학과 교수님이시니까.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생체 시계가 있어서 저희가 뭐 아침 올빼미형 이런 거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제가 좀 공부하면은 더 효과적인 시간, 뭐 운동하면은 더 좋은 시간, 개인의 그 리듬상의 뭐 그런 패턴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? 그것도 역시 전문가 아니라서 네.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달밤에 체조를 하고 뭐 이런 것이 건강에 꼭 이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자야 할 시간에는 뭐 잘 시간에는 아까 초반부에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 체온도 떨어지고 네. 심장 박동도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굳이 그런 상황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득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네. 그렇다고 해서 꼭 건강에 해가 될 것 같지도 않다는 게 제 생각인데 네. 그건 모르겠습니다. 예. 그 왜 개인의 유전자 지도를 분석하는 기술이 네. 이미 구현이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러면 개인의 생태 시계도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기술이 곧 나오게 될까요? 유전자적인 측면에서 네. 분석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게요. 개인 차이를 보이는 그런 유전자적인 측면에서 개인 차이를 보는 정도까지는 아직 연구 결과가 없고요. 네. 그렇지만 이제 생체 시계의 그 리듬을 만들어내는데 관여되는 여러 유전자들은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유전자들이 존재함으로써 이제 생체 리듬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. 그것과 함께 세포 내부의 칼슘 농도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시계 세포는 하나의 그 신경세포라고 네.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세포는 정기적으로도 또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활성화되는 정도도 이제 일주기성을 보이고 네.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의 시계가 우리 손목시계, 차고 다니는 손목시계나 뭐 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그 구조적인 그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네. 일단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안 되겠네요. 칼슘이 아주 부족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것도 네. 개인차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상당히 많은 개인 차이가 있는 것이 생태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알면 알수록 뭔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더 재밌어질 수 있는 학문이 아닌가 싶은데요. 오늘 저희에게 생체시계를 안내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교수님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지구상에는 모든 생물은 모두 다 생체시계를 가지고 있구나. 그리고 그 생체시계는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. 아마도 더 연구될 것이 많은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. 일단 과학을 배워가고 그리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이야기가 함께하는 사과나무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Thank you.